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최용석 선임입니다. 오늘 저는 복합소재 물성, 난연에 대한 온라인 기초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소개 및 특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재료의 정의와 종류입니다. 복합소재의 정의는 복합소재의 모양과 화학조성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시켜서 각 컴포넌트들의 장점들을 조합하여 단일 재료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을 실현하는 소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합소재는 다양한 존재가 있는데요.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복합소재로는 초가집을 만들 때 지푸라기와 그리고 점토, 흙을 모양해서 만든 그런 복합소재들이 존재하고요. 최근에 섬유 강화 복합소재라고 해서 파이버 레인포스드 컴포짓 FRP라는 이런 소재 분야, 복합소재 분야가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섬유 강화 복합소재는 고분자 수지와 강화제인 고강도 섬유의 결합을 통해서 만든 복합소재입니다. 섬유 강화 복합소재에 들어간 이 고강도 섬유의 경우에는 유리 섬유 또는 탄소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구현이 되며, 특히 최근에는 이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만든 CFRP 그 복합소재가 가장 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으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경우에는 금속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되고 그리고 무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복합소재 같은 경우에는 항공, 교통, 건설, 스포츠 분야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주요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량화, 높은 강도, 강성, 화학 저항성, 단열 전연, 진동 흡수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탄소 복합 소재의 시장은 매년 12%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치로는 28년까지 600억 달러 이상의 그런 매출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만든 복합 소재는 높은 기계적 물성으로 인해서 절단 및 가공이 좀 어렵다라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톱이라든지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만든 이런 접촉식 절단으로는요, 소재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탄소 복합 소재를 가공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이에 소재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접촉식 절단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복합 소재를 가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터젯 가공 그리고 레이저 가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복합 소재를 가공하고 있고, 특히 워터젯 가공의 경우에는 두꺼운 소재에 대한 절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절단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 복합 소재를 가공할 때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든 복합 소재의 경우에는 기계적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 강도는 만능 재료 시험기 유니버설 테스팅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만능 재료 실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TM이라든지 이런 ISO 이런 규격에 따라서 다양한 기적 강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특히 인장, 압축, 굽힘, 박리, 찢김, 전단, 마찰 등의 여러 유형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소재의 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항공, 건축, 토목, 의료, 제품 포장, 식품 등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물성 측정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스트론, 그리고 지겔 로엘 같은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으면 고가의 장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능 재료 시험기로는 인장, 압축, 굽힘, 박리, 찢김, 전단, 마찰 등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 규격으로는 ASTM D6641, 그리고 D7164, D638, D732, D3479 정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기초 강의에서는 압축과 인장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축 인장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 인장 시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TM D638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실험이 진행됩니다. 시편은 직사각형 모양이고, 이 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시편을 잡아당기게 되면은 걸리는 힘에 의해서 인장 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인장 강도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눔을 통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으며, 아래 예시처럼 길이가 100mm 그리고 폭이 20mm, 두 개가 2mm인 직사각형 시편을 잡아당겨 가지고 1000N에서 끊어졌을 때 시편의 강도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 이 힘인 1000N을 힘이 가해진 단면적인
20 곱하기 2인 40 제곱밀리미터로 나누게 돼서 25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즉 25 메가파스칼의 강도를 저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 소재, 이런 난축 인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장강도 중요하지만 변형률에 따른 강도 그래프의 곡선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목 강도는 이 재료가 탄성 범위를 넘어서 연구 변형을 시작하는 지점의 응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파단 강도의 경우에는 재료가 파단될 때의 응력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개수의 같은 경우에는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곡선의 선형 구간일 때의 기울기를 의미한대요. 대부분 이 그래프의 초기 부분에서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료가 외력에 저항하여 얼마나 단단하게 버티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SS 커브, 이 변형률에 따른 힘에 대한 이 그래프에서 탄성 및 소성에 대한 변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탄성 변형은 외력에 의해서 발생한 변형이 외력을 제거하여 완전히 회복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그런 변형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무줄을 저희가 잡았다가 늘어놨을 때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성 변형의 경우에는 외력에 의해서 발생한 변형이 외력을 제거하여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변형을 의미하고요. 티셔츠의 목 부분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축 압축 시험입니다. 단축 압축 시험의 경우에는 시편의 장축 방향으로 일정한 변형으로 압축하면서 소재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직립면체 또는 원통형 압축 압력에 의해서 적용하는 수행 방법이고요. 왼쪽 사진과 같이 단축 압축 시험을 통해 가지고 치구에 대한 장착을 예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변형에 대한 응력 증가 속도가 인장 압축 시험에 비해서 매우 빠르기 때문에 로드셀에 대한 가부하가 걸리지 않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이 단축 압축 시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초기 부분에서는 엘라스틱 유전이 발생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플래토 압축 강도가 일정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 덴시피케이션이라는 압축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부분으로서는 이 플래토 구간인데요. 구조가 연속으로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간으로서 이쪽에서 충격에 대한 것을 얼마큼 버티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덴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압축 강도가 급속하게 증가되는데 이때는 재료 자체가 서로 맞닿아서 밀림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단축 압축 시험 같은 경우에는 D695-15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진행이 되며 그의 압축 시험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복합 소재 특성 분석 부분에서의 충격 시험 방법입니다. 충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가해지는 부하에 대한 재료나 제품의 저항성을 시험하는 방법이고, 특히 이런 충격 저항의 같은 경우에는 좀 수치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충격 시험 방법이 매우 필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충격 시험 방법으로는 샤르피, 아이조드, 낙하 충격 시험 방법이 존재합니다. 샤르피 및 아이조드 시험 방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기본적인 수치는 같습니다. 길이가 80mm, 폭 10mm, 그리고 두께가 4mm의 시편을 이용해서 충격 시험을 진행하며 다만 시험 규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샤르피 충격 시험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편을 수평으로 장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쪽 끝부분을 고정한 후 시험편의 가운데 부분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아이조드 충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편을 수직으로 세운 후에 시험편의 하단을 고정하고 해머로 시험편의 중앙부를 타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시험 방법에 대한 모두 충격 강도의 단위는 kJ/제곱미터로서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낙하 충격 시험 방법입니다. 복합 재료에서 이제 완제품까지 모든 테스트를 하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컴프레션 애프터 임팩트라든지 인장 충격, 펑크, 아이조드 및 샤르피를 포함한 다양한 충격 응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ISO 6603-2 테스트에 통해 가지고 강도, 연성, 인성, 그리고 에너지 흡수와 같은 원하는 속성에 대해서 재료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충격 시험에 대한 장점입니다. 이 낙하 충격 시험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그래프에서
최고의 힘 부분의 절반으로까지 감소됐을 때 그 면적을 구함을 통해 가지고 줄을 계산하고요. 이 면적을 시험편의 두께로 나눠 가지고 충격 저항성을 나타냅니다. 충격 저항성은 줄퍼 밀리미터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른 샤르피라든지 아이즈도 충격 방법의 그 단위랑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난연 특성 기초 교육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난연이란 불이 붙어도 연소가 잘 되지 않는 성질을 좀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난연 소재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만 주의할 점은 내열성이 좋은 열에 잘 버티는 소재가 난연 소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열 특성이 좋은 소재가 난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내열 특성이 낮지만 난연 특성이 좋은 그런 PVC와 같은 소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난연 쪽은 부분에 많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같은 곳은 열 폭주에 대한 난연 화재, 그리고 다양한 물류 창고라든지 아라셀 배터리 같은 화재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난연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후에는 난연재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연재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난연재로서는 할로겐 난연재가 존재합니다. 할로겐계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체상에서 발생하는 라디칼을 안정화시켜서 난연 효과를 띠게 되는데요. 두 가지의 대표적으로는 브롬계 난연재 그리고 염소계 난연재가 존재합니다. 난연 메커니즘으로서는 라디칼을 이 할로겐 난연재가 잡아먹어서 화재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 할로겐 난연재의 경우에는 영향이 크고 방출된 할로겐 수소가스는 부식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성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 지침에 의해 규제를 진행을 통해서 이런 할로겐 난연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계 난연재입니다. 액상이나 고상에서 난연 작용을 수행하는 그 난연재로서 연소할 때 인화합물이 열분해 의해 가지고 폴리메탄 인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호층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폴리메탄 인산이 생성될 때 탈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생성되는 산소 피막이 산소를 차단하여 연소를 막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계 난연재, 인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난연재의 경우에는 고체상 반응에서 우수한 난연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독성이 없고 열적으로 안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물에 접촉할 경우에는 독성이 강하고 밀폐 공간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포스겐 가스를 방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난연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로겐이라든지 질소 난연재와의 혼합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로겐 난연재는 요즘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과 질소를 혼합한 난연재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인계 난연재의 메커니즘으로서 다음에 추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기계 난연재입니다. 열에 의해서 휘발되지 않는 그리고 분해돼서 물,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염화수소와 같은 불연성 기체를 방출하게 되어서 대부분 흡열 반응을 통해 가지고 난연 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체상에서는 특히 이게 가연성 기체를 희석시켜서 플라스틱 표면을 도포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산소의 접근 방지를 진행하고 동시에 고체상 표면에서 흡열 반응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을 냉각시키고 열분의 생성물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마그네슘이 존재하며 산화 안티뮴 또한 우수한 무기계 난연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멜라민계 난연재입니다. 멜라민계 난연재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연재 중 하나인데요. 휘발에 의해서 산소의 접근을 차단하고 흡열 반응에 의해서 열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난연 특성을 부여합니다. 할로겐계보다 낮은 독성으로 인해 서유럽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난연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PBT, 폴리프로필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난연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민 시아누네이트라든지 멜라민의 인계 난연재를 혼합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한 난연재이기 때문에 다만 멜라민계 난연재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난연 상승재로는
실리콘 베이스드 애디티브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소량을 첨가했을 때 난연 특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필러가 있습니다. 또 PBr 화합물 그리고 징크 보레이트 같은 난연 상승제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난연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연 규격으로는 산소 지수 측정 (ROI) 그리고 연소 속도 그리고 연소 시간 및 연기 발생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들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언더라이트 레보레토리에서 만든 UL 방법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고요. 아래의 표는 이제 각 국가 각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난연 특성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계 산소 지수인 ROI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계 산소 지수는 그 시료가 발화돼서 열원을 제거했을 때 3분간 꺼지지 않고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 중에 최소 산소 부피의 함량을 의미합니다. 시료를 이렇게 뭐 3mm, 두께 3mm, 가로 6mm, 세로 150mm로 만든 시편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가장 윗부분에 열원을 장착하게 됩니다. 연소 시간이 3분간 지속되고 나서 착염 후 탄화 길이가 50mm일 때까지 연소가 지속될 때까지의 산소의 유량과 질소 유량을 측정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ROI, 즉 산소가 22% 이하일 때를 가연성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ROI가 23에서 27% 사이일 때가 자소성 소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스스로 불이 꺼진다는 의미입니다. ROI가 27% 이상일 때 난연성으로서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소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UL 난연 측정법입니다. 언더라이트 레보레토리에서 만든 이 UL 측정법은 가장 유명한 난연 측정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UL이라는 이 언더라이트 레보레토리는 미국 최초의 안전 규격을 개발한 기관 및 인증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UL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난연 특성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UL94가 가장 유명한데 이는 전기전자 제품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측정 방법인 UL94는 수평 연소 방법, 수직 연소 방법, 그리고 판형에 대한 시험 방법이 존재하며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평 연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편을 수평으로 고정하고 45도 기울여서 점화를 통해 연소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소될 때 시편이 얼마나 빠르게 연소가 되는지를 따라서 이 소재가 얼마큼 난연성이 우수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직 연소 방법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난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편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먼저 10초간 점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잔염 시간을 측정하게 돼서 다시 잔염이 멈추는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점화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잔염의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잔염이 멈춘 후에 장광 시간을 측정하게 되고 바닥의 탈지면에 발화 여부를 확인하여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UL94 방법을 통해 가지고 V0라는 방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V0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개별 연소 시간이 10초 이하일 때, 그리고 전처리 조건별 전체 연소 시간이 50초 이하일 때, 그리고 불꽃을 2번 가한 후에 연소 및 불꽃에 맺힌 시간이 30초 이하일 때 이런 V0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클램프까지 연소가 발생하지 않고 적화,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탈지면에 발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V0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베가트 수직 연소인 OVA라든지 OVB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수직 연소 테스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난연 특성이 매우 높은 그런 소재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으로서 만약 V0 등급이 나타난 그런 소재가 있다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보다 정밀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편의 난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무수한 되게 강력한 화염 버너를 통해 가지고 소재의 연소를 통해 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칼로리미터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난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칼로리미터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열원 하에서 시험 시편에서 발생하는 열 방출율과 연기 발생률, 착화 시간, 산소 소모량, 그리고 일산화 및 이산화탄소의 생산량, 질량 감소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이 건축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난연 특성 평가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 ISO 5660-1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진행되며
최대 열 방출률인 PHRR 그리고 총 열 방출량인 THR의 값에 의해서 난연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일본과 캐나다 등 같은 데에서 평가 방법으로 채택된 방법으로서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 컴퍼스 처벌, 그러니까 타지 않는 아예 뭐 불연성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THR 아까 말씀드린 총 열 방출량이 8메가줄 세제곱미터 그리고 PHR 최대 열 방출량이 200kW 제곱미터의 이하일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수한 난연제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